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권호정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차 산업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실현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적 관계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임금 격차, 불공정 거래 등은 소득 공배 앞서로 지역의 산업정책 전환 및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상생 문화 구축이 필요성인 만큼 원하청 간, 노사 간, 노노 간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여 산업 전환의 위기 협력과 원하청 상생 해법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하청 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구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하신 대표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희상 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거설산업노동자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이신 유삼명 사무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전국 조합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구지부 김영태 지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전국 택시산업노동자 대구지역본부 장병노 수석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전국 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 황준영 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오늘 자장을 맡으셨습니다. 대구대학교 김정훈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상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좀 갔다 왔는데 이 목이 감기가 걸렸는지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근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원하청 업체 간 상생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구축 토론회. 이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 노총이 이런 행사를 가집니다. 이 노사평화의 전당은 좀 우여곡절 끝에 이 노사평화의 전당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대구 지역에 이 노사평화라 하면은 좀 그 단어가 좀 이상하겠지만 노사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서 노사평화의 전당을 이 경총과 함께 이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또 건물을 짓고 해서 작년 11월 달에 오픈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 김영훈 교수님이 늘상 노사간에 이 문제에 있어서 또 많은 관심을 또 갖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늘상 이런 행사에 빠짐없이 또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시고 늘상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우리 한국노총 조합연구원에서 우리 황승자 우리 부원장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먼 길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구 경영자 총회때 우리 정덕화 국장님 오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고용노총 김동만 노사상생지원과장님, 동양산업의
김칠련 부사장, 그 다음에 박창동 우리 한국노총 자문 노무사님,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어떤 토론을 좀 해주시고 이곳에서 문화청단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99%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횡포가 심한 대기업이 실제로 없습니다. 대기업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청업체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단가 부딪히기라든지 조금 핵심 부서 이런 것을 외조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어떤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편인지 그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하청업체가 대기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고통을 좀 받고 있다. 그건 뭐냐? 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은 일자리도 늘리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늘리지 않고 외주를 많이 줘가지고 하청업체의 일자리만 늘어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문화청단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언제부턴가 이 불공정 거래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노동자들이 이 목소리를 또 높이고 또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지만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거기에 따르는 그 근로 형태 또는 그 근로 조건에 또는 임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가 이 하청이 원청이 한 42%, 한 45%,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구조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하청업체들인데 오늘 이런 좋은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늘상 이 노총과 경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개입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의 인사 말씀을 해주신 김이상 의장님께 다시 한번 인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발제를 맡았는데요. 발제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뭐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문화청 문제가 어떻게 하면 개선되고 상생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은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이 보면 되게 많이 귀에 익숙하시죠? 상생. 노사상생은 워낙 노사관계 늘 해왔던 이야기고 그죠? 근데 문화청 상생이라는 용어도 벌써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상생 됩니까? 상생이 되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저는 이제 마지막 말림에 보면
개선안과 상생안을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으며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원활성이 상승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는 원활성 관련 언론 보도 사례인데요. 2002년도 아마 그 전에도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죠? 불공정하다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자료는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도 이정표 역할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매일경제 쭉 보면 2002년도, 2003년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2022년도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예측돼서 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하도 제가 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 원자재 값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동해서 그런 가격에 납품 단가에 인증해주는 사례가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0년도 넘게 지속적으로 고민해오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어렵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폭파의 사례인데요. 우리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것도 집중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원화성 문제는 또 사장 내에서는 이게 불법하게 위장독으로 인해서 사임자성과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그래서 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한국주의에서 불법하게 뭐 300여러 해고 통보를 했고, 근데 이제 사측이 저 내달 1일은 5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250명이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으로 예정했다는 뜻인데 저게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대상자의 한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아산공장, 저 아산공장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판결 내용이 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저 아산공장에 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이제 법원에서는 유장도고 판결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면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도 보면 뭐 현대기계사가 이제 대표적인 모청이니까 국감에 당부로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시정 명령 결과에 보면은 직접 고용은 58%. 시정 명령인데 직접 고용 58%면 그나마 지표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현장에서는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하는 것보다도 그 공정 자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서 현재의 근로자를 배제하고 다른 입직 경로들을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례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대구지방구 김천지원에서 아사히 글라스라는 회사가 징역형을 처음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불법 파견 관련해서 징역형을 처음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패널께서 노동부 노사사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한 가지 일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그리고 같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속적 불공정 거래. 이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주로. 왜 제가 2004년도 갑자기 2022년도인데 20년이 다 된 자료를 왜 가져왔을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18년도도 있었고 노동부에서 의뢰한 것도 있고 노동교육원에서 또 다른 파트에서 원활성 관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견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똑같습니다. 그때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나 지금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나 똑같아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전 내용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불공정 거래 행위, 지불 능력 행사에 대한 규명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급업자하고의 원수급자와의 거래 대기가 저 당시에 2004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벌써 그 연결하면 30년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적 보호 장치의 위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약간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항을 통해서 납품 조정을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위협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는 경우에 발생될 때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는 거래를 단절한다든가 거래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를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접 보유를 갖고 있는 노동법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원하청 관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장도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사용사업주, 특히 사내하청 같은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사용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르게 돼 있죠. 파견 하청 근로자세요. 하청 팩이 아니고 파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청 하도급 대표에게 있다 보니까 의무 자체를 지울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교섭을 하려고 해도 교섭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임금이나 해고, 주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단체 교섭 시에 의무, 응할 의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사용사업자하고 관계가 이제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임금, 우리가 원하는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임금이잖아요. 급여만 원청이나 하청이나 한 90% 정도 이렇게 비슷하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도 어차피 안정화되어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노동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하도급 관계 이제 혁신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직적 거래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그 상생 방안이나 제도 개선할 때의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수평적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수직 그것도 이제 완벽한 과분 관계. 물품 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수급업체의 의견보다는 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개발 능력의 저하라든가 임금 지불 능력의 이제 감퇴로 해서 산업 내 우리 임금 이차가 심화되었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원하청 간의 노동자 격차가 아까 우리 대구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까지 100% 원청이면은 그 하청업체 거의 한 40%밖에 임금이 되지 않는 이게 사회적 갈등화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패널로 오시는 분도 하청업체에 계시는 대표께서 오시는데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임금인데 임금을 그러한 불균형에 의한 수직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시면 그 방향성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죠? 협력형, 네트워크형. 근데 구체적으로 이 협력형, 네트워크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행 지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하면은 협력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안이 있다 하더라도 원청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 그 수용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도 있지만 그 회사의 노동자의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파워 게임에 의해서도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이제 클수록 위타 그래 비중이 높고 그죠? 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가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고 전반적으로 그 하청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정적인 임금비 절감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임금비 절감을 위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선업체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자신의 종업원들에 대해서 장기 고용 속에 뭐 충분히 힘을 발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청업체는 그 원청이 하청을 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저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비 절감 이거밖에 없다. 오직 이 하나의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많은들 몰입 중에서 그 목적이 제일 크다. 사실로 이제 그런 게 드러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임금 현재 우리가 임금 격차를 볼 수 있다시피 보여주는 현상들이긴 합니다. 뭐 고용상에서 보시면 이제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하청업체들 내려갈수록 2차, 3차 내려갈수록 저학년 고령자들이 많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평균 근속 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조금 이제 퇴직금하고 직결되어지고 정년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고용이 이제 하청업체 같은 특히 이번 그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하청 거래가 이제 끊어지는, 그래서 퇴직하게 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의미 있게 내용을 정리한 게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이지만 하청을 위주로 하는 사업자. 300인 이상 대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인지 모르겠지만 300인 이상 중견기업인데 하청을 위주로 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 원청 중심 사업장보다 임금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사 결과이라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기업 규모보다 오히려 원청이냐 하청이냐 이게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기업의 규모만 보고 따질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어떤 상태, 원청이냐 하청이냐 이런 개념이 되게 영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노사관계는 오늘 이제 그 노사에서 몇 분 오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거 보시면 그 노조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비율 당연히 원청이 사성으로 갈수록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근데 저 부분도 사실 저는 저 자료를 보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이 오히려 중소규모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오늘 그 대구에서 말씀하시기를 99%가 다 하청 개념으로 원청이 없을 정도로, 근데 저 자료는 어떻게서 하청으로 가서 조직비율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보다 34%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느 정도 예견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하청업체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하청업체의 임금 차이가 34%입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조 사업장에 당연히 하청으로 갈 수 있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늘 아는 그런 상식화된 내용이고, 이 장은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될 그 방향성을 보여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납품 단가 이제 계약 체결 당시의 임금과 매년 임금 인상분, 그리고 사대보험료 등 간접 비용, 인력 활용 여유, 우리가 1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는 거하고 1.1, 1.2 이렇게 어떤 여유율을 인정해야 되는데
원청에서는 여유를 인정해 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복지 비용인데요. 하청업체 약 33% 정도가 아무것도 제대로 받는지 않을 정도로 매우 높다. 이런 하도급 거래시 임금 변고를 제대로 있는데 3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거. 예, 오히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4대 보험료 같은 경우 간접비용은 아예 13% 정도에 불과하는데 저 13.6%를 받는 해주는 원칙이 대단하다고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지 않는 좀 전에 또 말씀드린 인력 활용 여유율 이 여유율을 인정하는 법정은 3.5%. 인력 활용 여유율을 인정해주는 원청업체가 35%라는 것 자체가 또 대단한 거죠. 그 회사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회사들을 안으로 해서 상생 방안이나 개선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한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나쁜 단가에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나머지 90% 이상은 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갖고 오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원화청의 개선 및 상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서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신 게 이제 개선 방안, 이건 이제 고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생 방안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토론 방안, 이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토론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한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와 신뢰 상승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게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이 공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으며 이걸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해 보는 시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대기업이 현대자동차입니다. 여기에서 정규직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토론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때 SK 하이닉스도 봤었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의 내용을 보고 저는 사실 조금 되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울산시 관계자하고 제가 공무원을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토론에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떤 것도 이행 지침을 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토론에 하는 거.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연장선이 있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토론회로서 거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자꾸 공유하고 같이 공감해 나가는 자리가 마련되면 원화청 상생 언젠가는 원화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를 줄이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으며 공정거래 협력 확대 방안은 어떤 게 있으며 하도급 거래 규제책이 보완할 것은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직무급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으며 그런 다양한 항목들로 다양한 파트별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시를 해봅니다. 요 내용은 원화청 이제 상생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내용들 충남도에서도 토론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울산에서 토론도 했고 또 올해도 조선업 동반성장노사정 포럼 이런 것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안 되고 전국에서 많은 노사 민정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노총이든 경인자협회든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사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원화청 상생 관련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대우대학교 경제학과 김남훈 교수입니다. 오늘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토론하실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 오셨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황선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영자총협회 정덕하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김동한 부사상생지원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양산업 김치령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찬중 공인노무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참 잘 지어진 이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이 정도 규모의 토론회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 멋진 전국에서 유일한 노사평화의 전당 이 건물이 이 시설이 여러분들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고 또 활용도도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주제가 은하청 상생협력 방안 구축인데 제가 이렇게 노동경제학을 강의를 하면서 임금 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격차가 똑같은 노동 시간을 노동을 했는데 내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느냐 아니면 내가 중소기업, 대기업에 종사하느냐 기업 규모별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내 직종이 사무관리직이냐 생산직이냐 내 학력이 뭐 초등학교 졸업이냐 대학 졸업이냐 이게 그런 것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임금 격차라고 그러는데 이 임금 격차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나쁜 현상이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임금 격차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커졌다가 계속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규모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여러 추세, 일반적인 추세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할 때 바로 그게 원화청 관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결코 협력적이거나 서로 평등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이면서 종속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당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력시가 전국에서 임금이 가장 낮다는 건 알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을 때는 그것도 당연하게 답이 나오는 게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청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임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 이게 공평하지 못한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문화청 관계 때문이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사장님 계시지만 사용자 측은 그래도 손해가 나지 않으면 견딜만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아주 불리하게 어떤 계약을 원화청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같으면 그래도 노동조합이 좀 교섭력을 활용해서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토론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노사 상생만 외치지 말고 이제 문화청도 상생을 해야지만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오늘 토론회 전에 이렇게 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노사 학계 대표께서 또 노동청에서도 오셨는데 또 소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여기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대로 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황선자 부원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황선자입니다. 예, 그 만남에서 반갑고요. 그 다음에 저도 되게 여기 왔는데 노사 평화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특히 대구에서 그랬는데 그 협력이 잘 되는 것 같아서요. 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발제자께서 보면은 아까 이제 논의할 때 토론 방안에서 뭐 하도급 거래 공정화 방안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사실은 원화청 상생협력 아니면 이제 이 상생협력의 기초에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경쟁인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원화청 상생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정책적인 과제들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 여기 이제 보면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원화청 문제로 인해서 어떤 노동자 간 원화청 간 격차가 커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그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어떤 정책들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원화청 업체 간 어떤 상생협력을 그러니까 상생협력의 상생협력을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어떤 불공정한 생산 구조 그리고 거래 방식에 따른 기업 간 격차가 이 원청 대기업과 하청 대기업 간 수익률의 격차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하청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이 제한됨으로써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등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정한 원화도급 생산 구조 및 거래 방식이 결국은 노동자 간 어떤 격차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선거 시기나 아니면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구를 통해서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현재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대기업은 0.3%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64.1%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99%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중소기업은 지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소제조업의 약 45%가
납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청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매출액의 약 그 81%가 납품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그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87%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는 하청 및 중소기업의 생존,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대다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생산 구조 및 거래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지만 일을 감독하고 그러니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력과 감독이 미미하고, 그 다음에 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노총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노총에서는 좀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소기업의 수익 구조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고, 또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은, 먼저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청업체의 교섭력,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는 정책 등 기존의 어떤 원하도급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이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 조정협의회가 만들어져도 중소기업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러면 이제 원청기업, 하청기업들이 원청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적 운영의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원하청 공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성과 이익 공유제가 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에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원청 책임성을 지도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정 납품 단가 보장을 위한 불합리한 납품 단가 개선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요구가 되는데, 주요 보완 사항은 하도급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향을 통해서 피해기업 구제를 강화해야 되고, 또 하도급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원청 사업자에 두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조건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좀 보호관청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와 함께 그 불공정 거래 관련 실태 조사, 감시 감독 강화가 요구되는데 그 공정한 그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그 감독을 위해서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그 조사 권한을 갖는 좀 그 조사 전담 기관을 그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그 설치하라고 저희가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익공유제 그 확산을 통해서 그 원하청 간의 어떤 그 성과 배분과 그 동반 성장이 그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좀 그 다양한 실효성 있는 그 인센티브를 그 제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노총은 그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 우선 과제가,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간 또는 그 원하청 간 그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그 이익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 상생협력, 동방성장 정책 등 그 경제 민주화가 되게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그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 즉 그 중소기업이 이제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정책을 통해서 그 수익성 및 그 지불 능력을 그 개선하도록 그 지원하는 게 그 주요 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이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정책들이 그 제도화되도록 그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정책 활동을 그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하청 중소기업의 하청 중소기업 및 그 노동자 간 그 임금 및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 원청 대기업 노사가 좀 그 새로운 노사관계와 그 노동시장 질서를 그 만들기 위해서 그 연대 임금 정책을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 예를 들어 그 한국노총이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그 발생하는 이익을 대기업, 중견기업, 그 중소기업 노동자가 그 공유하는 그 원하청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그 조성 및 그 운영을 그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근로복지기금은 한 개 기업에서 그 조성이 돼가지고 그 기업에 보통 이제 정규직 노동자만 그 혜택을 보는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하청기업 그 노동자들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이 노총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산업별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원청 대기업과 그 하청 중소기업 그 노동자 또는 이제 기업이 같이 어떤 그 기금을 마련해서 그 하청이나 아니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 복지 혜택을 그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노동조합의 아주 그 대표적인 연대 임금 정책으로는 이렇게 그 원하청 그러니까 공동 근로복지기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그 사회 연대 기금을 저희가 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연대 기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동조합 또는 그 노사가 공동으로 그 사회 그 연대 그 기금을 그 조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그 산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상생 연대기금 또는 그 금융산업 공익재단, 뭐 우분투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그 한국노총 그 금융노조에 그 금융산업 그 공익재단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금이 지금 그러니까 2천억을 그러니까 노사가 출자를 해가지고 그 재단이 그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산업 공익재단은 어떻게 그 만들어진 거냐면,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 그 단체 교섭에 노사가 그 단체 교섭에 그 합의를 해서 그 2천억 원을 그 재원으로 해서
그 금융산업공익재단을 그 설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조가 임금 인상분의 그 임금 인상분 중 그 일부를 출연했는데 이제 그게 1,000억이었고 그 사측도 동일 금액인 그 1,000억을 그 출연해가지고 그 2,000억 원을 그 재원으로 해서 출범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냐면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 그 다음에 그 취약계층 지원 등의 그 사회공헌 그 사업을 그 수행하는 것을 그 목표로 지금 그 운영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그 성과급제 도입을 하고 이러면서 그 중에 일부를 그 노조에서 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가요?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노조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등등이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그 지원하는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이 연대임금 정책의 하나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국노총에서 그 플랫폼 노동 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국노총이 이렇게 그 단속적 노동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 플랫폼, 그러니까 라이더나 배달 노동자 같은 이런 분들에게 그 사회 그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 노동 공제회를 설립을 했고 이 공제회 설립을 위해서 그 사업원을 모금하고 또 한국노총 복지재단에서 2억을 출연해가지고 지금 이제 초기 사업으로는 이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동조합도 노동자가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의 어떤 모범 사례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잘 아시겠지만은 2020년에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해 실현을 위해서 한국노총 내에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수집 발굴하는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총은 이러한 정책들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선재 부원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불공정 간행의 어떤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 0.3%밖에 차지하지 않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64.1%다 하는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원화청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특히 한국노동노총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이제 6시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부원장님은 제가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런 주제로 토론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오히려 좀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좀 발제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꼭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토론은 사실 10분 이상 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죄송하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한국노총에 좀 모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토론자분들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가급적 한 8분에서 10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야지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 질문이라든지 또 발언도 좀 듣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해 주신 분한테 또 정리하실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대구 경영자총협회 정덕하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구 경제총협회 정덕하 사무국장입니다. 뭐 별 할 말도 없는데 짧게 해주라는데 감사합니다. 이 사실 그 원화청 이 도급 문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사실 그 빈약한 자원 속에서 경제가 추락 성장하면서 사실 대기업 그룹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하청 또 제조업 중심 하청 관계들이 그 당시에는 뭐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 거치고 금융위기 거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사라고 대기업들 그러면 절대 안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대우 그룹이 무너지고 한국 그룹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엄청나게 대기업들도 경영에 대한 비판이 늘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이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기업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사항들에 대해서 뭐 원화청 주로 인력의 문제입니다만은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뭐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뭐 국제 정세, 국내외 정세가 기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의 긴축 그 자금 금리 인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고 뭐 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중국과 미국 등을 비롯한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끼어 있는 우리 경제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과거에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지 뭐 어떤 것을 떠나서 이제 국내에 아닌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상대를 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고 아까 우리 노총에서 황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같이 다 한 말씀이고 그 중에 사실은 제도를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실제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하두고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도 만들고 또 특히 중소기업이 많다고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다가 센터도 만들어 놓고 하지만은 아까 발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소기업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개선이 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또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역발상적인 측면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오늘 토론과 경촉에 있으면서 대기업을 좀 소위 말해 좀 가야 되는 입장이고 왜 우리 지역이 전부 뭐 99.9%가 중소기업에 돼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과의 관계에 맺어지는 원화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우리 대기업 노동조합과 중소기업 노동조합 간의 노동 갈등이 있듯이 이 사측에도 그런 갈등이 있겠다 싶어서 특히 그 제도적 보완 장치의 미역 이건 뭐 여러 가지 지금 노총에서도 뭐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만 운영상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는 것들을 제도화 시켜놔봤자 사실 수가 그다기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정부도 바뀌고 있으니까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제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문제거든요. 뭐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해놓으면 뭐 대기업이 차치해가는 문제부터 해서 일방적인 그 단가 인하 문제 또는 뭐 일방적인 그 납품 공정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갑질의 문제,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 기업이 이 조사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오히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하도급 관련한 부서 이런 데서 대기업 중심으로 일정 부분을 정기 조사를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정기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농촌 숫자 많은 정기감독 하듯이 일정 부분을 좀 조사를 좀 하면은 그 분명히 그한 문제가 조사하는 그 자체로 불공정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좀 공정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표준화된 어떤 공정 거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는 그런 것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원화청 관계가 계속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그 원화청 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히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원청이 입증을 해라 하는 것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도움을 주는데 그걸 뭐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입증을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입증의 책임은 언제든지 뭐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잘 이 제기도 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그 불공정 그 하도급 관계를 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뭐 제 생각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들으면 깜짝 놀래 얘기했지만은 일정 부분을 좀 그래야 필요는 있겠다. 그게 오히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발제에서 그 간접 고용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접 고용 문제는 이제 뭐 거의 법률적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 기준을 만들고 노동부에서도 만들고 법원에서도 여러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직접 지배 개입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임금 등 근로 조건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비정규직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청 관계의 발제에서도 수직 도급형 거래 구조에서 발생된다 하는데 그 사실은 거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산업이 태동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사설이 이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수평적 대등적 관계로 가야 된다. 뭐 독일이나 저런 것 같이 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면은 기술력으로 여러 기업들의 거래처를 다변화하게 되면은 이러한 직속이 되는 문제 이런 것도 벗어날 수가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수평적 대등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4차 산업이 발달하고 하는 시점에서는 대단히 용이한 그런 관계가 되겠다. 특히 전기차, 미래차, 뭐 로봇, AI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산업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 개발하고 한계부터 수익적 도급, 원도급 관계, 원수급 관계가 아닌 역할 분담의 관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기업에도 1차 밴드를 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이죠. 그러나 거기에 또 1차, 2차, 3차가 있어서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새로운 예를 들어 뭐 전기차, 미래차 이런 거 개발할 때에 개발할 수 있는 그 현장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지금 원청같이 지금같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하청 구조가 아니고 이미 개발할 때는 각자의 기술이나 포지션, 영역이 다 다르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영역이 따라서 능력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할을 분담하고 그런 역할을 컨소시엄 구성해서 연구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뭐 지자체 시나 정부나 충분히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그 원화청 관계가 수익적이 아닌 수평적, 대등적 거래 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산업 구조상의 문제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4차 산업이 이제 발달되고 우리 산업 구조 바뀌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직무급의 도입도 뭐 상당히 그 원화청 관계를 개선할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무급이 도입되고 나면 직무급에 따른 단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무급에 따른 단가나 이런 것들을 감시감독하기는 굉장히 용이하죠, 직무급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직무급 도입이 좀 이루어지고 직무급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사실은 이 하청의 제조업체는 이 단순 노무 형태의 그 생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급이 도입되면은 직무 가치에 따른 임금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그 단가가 결정하는 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무급이 되면은 파도 없이 일정 부분 업종별이나 직무별로 나름의 표준 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설계가
하도급 계약 시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정부에서 감시 감독을 해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화된 그러한 구조 속에서 단가에 대한 불공정한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앞에 다른 문제들은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문화청상의 문제, 노정대가 있던 문제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또 중소기업에 특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국내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납품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속되고 수익적인 관계인데 지금 전기차 이런 등등 4차 산업이 발달되는 그 계기로 해서 정말 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어서 여러 브랜드와 납품 거래를 하는 거래처를 다변화를 통해서 기술력으로 기업이 규모가 적더라도 기술력으로서 충분히 대등하게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수직적인 하청 관계가 아닌 수평적 대등적 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계기들이 원론적으로 문화적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가 이런 좀 직속 수직적 관계의 문화적 관계가 좀 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구조가 산업 발달의 구조상 그렇게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중국장님 저는 한 5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시간을 제한시켜서 고맙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시간을 다 쓰실 만큼 이 원화청 상생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할 이야기도 많고 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안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대구 고용노동청의 김동환 회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그 원화청 상생 협력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크게 제가 이제 4개 분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노사관계 분야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하나 하고 그리고 기업의 그 근로복지제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화청이 이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겠나 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장 근로감독을 이렇게 저희들 대구 경북은 매년 한 2,000개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사내 하도급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실제 이제 사내 하도급이 이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청이 지켜야 될 사항들, 그리고 하청이 이제 지켜야 될 사항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이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전과 그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내 하도급 있는 사업장을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는지, 또 아까 그 우리 발제 내용에도 있었지만 불법 파견,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이제 사내 하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조치랑 그 사법적인 조치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근로기준법에도 이제 도급 사업에 대한 그 임금 지급에 대한 그 원청업체의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와 관련해서 어떤 또 원청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노사발전재단이랑 그 사내 하도급 가지고 있는 그 저희들이 사내 하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내 하청 중에서 이제 원하청 관계로 유지를 안 하고 이거를 또 고용 구조를 좀 개선을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컨설팅을 저희들이 노사발전재단이랑 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고용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기업 근로복지 제도인데요. 그게 이제 근거 법령은 근로복지 기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사주 제도고, 두 번째는 이제 근로복지 기금 제도인데, 아까 우리 먼저 우리 그 황성자 우리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근로복지 기금 제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사주 제도는 그 주식회사의 어떤 주식을 이제 근로자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 사주 그 조합을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게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수급 관계 회사, 수급 관계 회사라 그러면은 이제 수급받은, 그러니까 하청의 어떤 매출의 50% 이상을 원청의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급 관계 회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그 원하청은 이제 그 우리 사주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 원하청 간의 어떤 그 주식을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고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주식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도 이렇게 원하청 간의 업종별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역별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제 기금법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이익금의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은 그 기금을 조성된 기금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리후생 쪽에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청업체의 이제 복리후생 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원하청이 어떤 근로조건의 어떤 그 격차도 좀 줄이고, 또 하청업체의 그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평등 원하청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노사관계 분야하고 산업 안전 분야, 근로감독 분야, 기업복지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좀 미처 몰랐던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순서는 동양산업의 우리 김치련 부사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동양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칠현입니다. 저는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서 그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정치권에 보면은 뭐 586 세대는 물러가고 뭐 2030으로 재편되어야 된다고 뭐 정치인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보면은 2030 세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과 뭐 사유가 있겠지만은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거의 다가 40대 이상이고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향후적으로 참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에서는 물론 뭐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연봉이 적고 비전이 없어서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올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는 많은 뭐 인센티브나 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런 지원 제도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기업에서는 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좋은 점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많은 좀 홍보를 해주셔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는 하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임금 격차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경영이 치열한 지금인데 이 원청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대신 하청 업체의 외주 물량을 늘리고 있고 비핵심 아이템은 외주 처리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 부품은 정연이나 사람들이 비었을 때는 그 사람을 다시 중용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그 비핵심된 라인을 외주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식이나 그 여러 가지 사유로 저가 수주나 경쟁력 심화로 그 적자가 누적된 협력업체들은 이런 감축이나 이런 시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원하청 여부와 상관없이 하청 단계에 대해서는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로는 그 자체가 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작은 이런 소기업 업체에서는 그 예를 들어가 그 작은 제품으로 이 원가를 맞추고 급여를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문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시원하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나하나 안 하셨지만 정말 포괄적으로 정말 하청기업 특히 이제 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갖다가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50대가 주류가 좀 된다는 게 20, 30대 노동자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부사장 불편하신 자리일 건데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30대 청년층을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갖다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활용을 못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찬중 공인노무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중입니다. 제 할 차례가 돼가지고 불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좀 이 내공도 얕은 데다가 앞에 토론자님들 좋은 말씀 다 해버리시고 사실 좀 난감하네요. 저는 기업이 이익을 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으로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인도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값싼 노동력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국내에서 하청 기업을 이용하는 그런 큰 이유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위험을 증가하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한 경우에 그리고 사회에 이제 해악을 끼친다면은 우리가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도 하고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방안인데, 자, 이 원하청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다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이 원청기업, 대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극히 이제 당연하죠. 우리 요즘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어디죠? 어디가 아니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자,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임금을 정합니다.
그처럼 그 원청 기업에서 하청 기업에 주는 그 단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청 기업이 납품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계속 그렇게 가면은 하청 기업이 이제 그 양질의 그런 어떤 가공이나 그런 그 제품 납품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청 기업, 대기업에서는 이걸 일종의 그 가치 사슬 그리고 공급 체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 하청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요. 요즘 그 기업의 그 비재무적인 그런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 바로 그 ESG라는 것이 있죠. 그 ESG 중에 S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하는 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좀 강제하고 의무화하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여러 우리 그 제도나 정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ESG를 뭐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노무감사 제도라는 것을 좀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감사의 그 어떤 그 평가 지표에 원하청 기업 간의 그런 상생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로 수행을 했는가. 아까 토론자 발제자께서 그 원하청 그릇이 그 인건비 관련해서 그 반영된 그런 그 요소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그런 그 이제 노무감사의 평가 요소로 우리가 반영을 하고 특히나 연기금 등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그 비재무적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원하청 간의 그 상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짧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무사님께서 이제 원래 그 이 토론의 마지막 순서 토론하신 분이 제일 좀 난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들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구름 잡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식 개선 중요하죠. 인식 개선이 돼야지 행동이 뭐 실천이 되고 이런 건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토론해 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토론 내용이라든지 발제 내용 중에서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또 원하청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성에너지 노동조합위원장 최혁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에도 저 하청하시는 업체하고 노동자들도 30개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위원장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좀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보건의 그런 문제 좀 마주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수진 국회의원이 원하청 그 노사협의회를 같이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발의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왜 이런 문제를 생각했냐면은 현실적으로 원청, 하청에서 원청에 근무하는 노사가 하청에 대한 이해가 문턱이나 그런 걸 낮추지 않는다면은 법적, 제도적, 관할자의 진호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들 조금 생각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도 노사협의회처럼 원하청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의 이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도적이나 아니면은 우리 원청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이 어떤 형식이든지 같이 일하는 장소에 하청업체의 사람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보듬을 수 있는 게 돼야지 좀 제도적 이런 것도 따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대선에너지 노조위원장님께서 원화청 노사 협의기구 가칭 그런 게 필요하다고 서로 이야기해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좀 멘트하실 발제자나 토론자 계십니까? 우리 그 부수 우리 과장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노사협의회가 이게 근거 법령이 그 근참법이라고 근로자 참여 이제 협력 정진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그 사업장이 3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질의하신 대로 원청, 하청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이게 이제 노사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마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법정으로서 개정되지는 않았고요. 다음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우리 노동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느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노사협의회에 이제 보면은 근로자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선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로자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좀 더 이제 근로자 대표로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어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어떤 근로자 대표의 어떤 권한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주어서 어떤 노사협의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어떤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성도 되고 사실 중요한 건 운영인데 그 운영에 보면은 이게 협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의결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의 이제 원청, 하청의 어떤 관계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어떤 의결이나 또는 협의 사항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성도 하고 운영에 있어 갖고 어떤 근로자위원회의 어떤 대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아마 구체화시키는 걸로 아마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대성에너지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굳이 이제 근참법에 기반을 둔 노사협의제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원화청 이 서로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협의기구 이런 걸 좀 제도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그런 걸 제도화했을 경우에 좀 지원을 하고 이러면 저도 참 원화청이 상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한 분 손 드셨는데 자기 소개 씩씩하게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련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종우라고 합니다. 패널님들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쪽에서 질문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낙찰을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낙찰 하한선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낙찰 하한선이 보통 87.74% 정도 되는데 이렇게 원청에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에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이 낙찰률이 결국 계약률이 나중에는 40%, 30%까지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 시에 하도급 계약 사항률을 법적으로 정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조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계속 뭔가 후려치기를 단가 후려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연구기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표준 원가제도 지금 감사청에서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표준 원가제도를 법제화해서 각 기업체별로 강제화시키면은 이 단가 후려치기가 되지 않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의료기관에 좀 종사하시면서 뭐 낙찰과 하한제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표준원가제도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좀 신기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그 질문에 제안에 대해서 우리 그 부원장님께 사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도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고,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손을 드렸는데 아마 이게 되게 그 민감한 주제여서 지금 이 상생협력 방안으로 그 직무급 도입 방안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게 상생협력 방안으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계속 전 정부에서 사실은 그 공공부문 직무성과급 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갈등이 심각했고 노동조합에서는 그 반대를 했었던 거라서 저는 사실은 그 직무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청 대기업 또는 하청 중소기업 간 지불 능력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그 하청 기업은 지불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수준의 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직무급이 어떻게 그 원하청 간 그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임금 체계를 직무급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임금 체계라는 것은 사실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그 인센티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기업에게 적절한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처럼 직무성과급을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상생이 아니라 결국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결국은 직무가 표준화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자동화되고 뭐 AI나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데다 이제 또 현재 또 정부 들어서면서 또 뭐 직무급과 관련된 그 정부 차원이나 이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그런 그 시도들이 강화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참석자들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조금 전에 이제 원하청 상생 방안 중에 하나가 직무급 도입이다 말씀이 나오시니까 그에 대한 반론이신데 이 주제만 하더라도 몇 시간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우리 토론 과제로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사회적 근황으로 다음 기회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혹시 한번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 오늘 발제한다고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 발제하신 의사발전재단의 김종효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6시에 다 돼가는데요. 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원하청 상생 협력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오긴 왔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고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보니까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원하청 관계에 어떤 문제 제기들 드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이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노사가 입장을 좀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 관련 전문가와 특히 중소기업에서
직접 오셔서 현실적 고민도 같이 한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서 또 제가 그 자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20, 30년 전부터 아니면 30년 더 훨씬 전부터 우리가 고민해왔지만 오히려 나아진 게 없고 더 악화되기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 그걸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발제도 하고 토론도 이제 들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이행 단계를 좀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무슨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어떤 그 이행 단계를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두고 오늘 이 토론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토론하신 분께서 이제 인식 개선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그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갖다 견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사 상생을 막 외치고 그래서 이제 노사 상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노력 덕분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장 과정에서 정말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각종 자금융자라든지 그래서 이제 재벌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GDP의 70%가 10대 재벌 그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하나만 해도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밖에 나가면 그 하청업체 직원들이 죽어야 됩니까? 죽는 사람들 다 하청업체 직원들이에요. 포스코에서 폭발사고 났다. 울산화학단지에서 폭발사고 났다. 보면 전부 자세하게 그 신문 들여다보면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 죽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하도가 된 게 공정 아닙니까? 공정. 이제는 좀 이렇게 가진 자들이라든지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좀 인식을 개선해서 내놓을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사 상생을 외쳤듯이 이제 앞으로는 또 문화청 상생을 외치면서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의장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문화청 상생을 꼭 서울에서부터 외쳐야 됩니까? 저는 대구에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당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 국채보상 그 운동이 일어났듯이 대구에서 바로 문화청, 이 수직적인 문화청, 종속적인 문화청을 갖다가 타파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토론회가 되고 앞으로 정말 이주자로 계속 그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갖다가 나누면서 정말 문화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에 수고하신 김용원 사장님과 토론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구축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